안녕하십니까. 서양이 300년 걸려서 이룬 산업혁명을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룬 그 원동력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성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를 든다면 195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68달러였습니다. 이런 것이 2021년 3년 전에 35,373달러로 65년 만에 520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도 1953년에 13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1조 8천억 달러로 같은 기간 1384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30년간이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보면은 30여 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일제히 36년간의 수탈도 있었고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의 남북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런 결과를 이루었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탄하는 결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동력을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894년 통학혁명과 함께 마지막 왕조에서 아시다시피 신분제도를 철폐했습니다. 통학혁명의 영향으로 신분제도를 철폐했죠. 그 다음에 일제 36년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런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가장 원동력이 됐던 것은 신분제도가 철폐됐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는 정부의 치밀한 경제계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4.19 혁명 1년간 이후 혼란기를 거쳐서 5.16 군사혁명 거쳐서 제3공화국이 들어서자 박정희 대통령이 5년마다 경제계획을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치밀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그 관료들의 뛰어난 경제개발 동력이 우리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분제도의 철폐에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하려면은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와 노력의 방편으로 뭐가 나왔나 하면은 공교육을 받으려는 노력들이 지금도 여러분 아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 열정 아닙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쟁 중에서도 학교 교육은 멈추지 않았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970년도에 중학교 취학률이 36.6%에서 2016년도에 94.3%로 58%나 높아졌고 대학교 진학률은 70년대 5.4%에서 2016년대는 69.8%, 그 70%로 상향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일제시대 때는 한글을 겨우 아는 사람들이 10%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경제 신분제도의 철폐와 그 다음에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노력, 이와 아울러 교육열이
공교육으로 전부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 그 다음에 국가에서의 치밀한 교육 개혁 이런 것 등이 우리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990년대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IT 정보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정보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최첨단의 이 정보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최초로 상용화된 코드 분할 방식, 이른바 CDMA 방식의 무선 전화를 최초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을 발명한 것은 퀄컴사지만은 이것을 실용적으로 적용한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960년대부터 삼성이 반도체로 하기 시작하자 최첨단의 반도체,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석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TSMC 같은 대만 기업이 있지만은 이것도 오늘날 삼성이 또한 계획적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저는 사실 이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 건 70~80%가 아파트인 구조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역설적에도 이 아파트 구조가 한국인의 이 정보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나 미국 이 광활한 지역에 그 광역대 광섬유를 그 통신 기술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국토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집중된 아파트에다가 일괄적으로 광통신을 심으면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 산업화 시대, 70년대부터 산업화 시대였는데요. 산업화 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이 심했어요.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은 추석 한번 지나고 방을 옮기고 그 다음에 설을 지나고 한번 방을 옮기고 이사도 보통 그 철을 따라서 옮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집을 장만하겠다는 어려운 그런 건 욕구 때문에 옮긴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요즘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이동전화 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농촌 사회에서 출발한 것이지만은 어쩌면 서양의 유목민의 경영할 때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동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 그 다음에 그 이동을 하려는 그런 습성, 이런 등등이 우리나라의 그 정보화 산업에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6가지 이유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특히 정보화 시대를 이끌은 것은 바로 이 문자의 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보화 시대의 이해를 순조롭게 한 것은 정보 교환의 코드인 문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1981년 제3의 물길이라는 책에서 무엇보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쇠퇴한다고 하였듯이 한국이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코드인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 용이성이 정보화의 발전에 큰 박차를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한글의 우수성,
세계 문자사의 이 발달 과정에서 위치는 어떤가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